뼈 건강 골다공증 자료에서 연구 결과 60, 70대 결핍 상태, 골다공증은 뼈에서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지고 골절되기 쉬운 상태인데, 그래서 결핍 상태인 비타민 D가 충분한 상태와 비교해서 칼슘 흡수가 3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다. D가 결핍되면은 여행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햇빛에 노출 일이 거의 없는 노인일수록 비타민 D 결핍 가능성이 더욱 높고, D의 결핍 상태의 노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뼈 건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지금 소개하려는 연구는 전형적인 연구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D와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D 농도가 부족해지면 장에서 칼슘의 이동에 장애가 생긴다. 이로 인해서 흡수되는 칼슘 양이 감소하여 혈액중 칼슘 농도도 따라서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추가적으로 분비되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약해지고 골절이 발생한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20mg에서 32로 증가시키자 장관 내에서 칼슘 흡수가 45% 증가했다. 칼슘은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섭취한 칼슘의 10에서 15%만이 흡수된다. 연구 결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40mg일 때 골밀도가 최고에 달했다. 골밀도와 비타민 D 결핍 증례. 51세의 회사 경영인인 캐서린은 중증의 골감소증의 병원을 찾아왔다. 매일 1000mg의 칼슘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제가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작 400IU에 불과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체중 부하 운동을 했고 추가로 비타민 D를 소량이나마 더 복용했다. 그러나 어느 갱년기여성과 마찬가지로 뼈 밀도는 계속 감소했다. 골다공증 치료를 맡아서 하던 전문의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뼈 밀도가 감소하면 비스포스네이트 골흡수 억제제 약물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캐서린은 가급적 약물 치료보다는 천연의 업소가 치료를 신청했다. 물론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D 농도는 10mg 이하로 심각한 결핍 상태였다. D가 뼈 건강을 유지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D가 없으면 약이나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가 D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놀라는 눈치였다. 캐서린 치료량의 D를 처방했고 수개월 후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50mg에 도달했다. 그 다음 해에 캐서린이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다. 뼈 감속 속도를 늦추기만 해도 다행인 결과가 생겼는데 오히려 뼈 밀도가 증가했다. 이 경우에는 비타민 D 섭취량만 바꾸었는데 칼슘 섭취가 증가하고 칼슘 이용이 개선되어 뼈의 밀도가 안정화되어 적어도 뼈 감소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40에서 50대 많은 여성들이 고울감소증에 걸려있다. 대도시 골다공증 전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지만 대부분이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상태인데도 D 검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골절과 낙상. 미국에서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절대적인 수도 증가하고 있어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 발생이 2005년 200만 건에서 2025년 3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50%가 넘는 증가다. 미국에서 매년 이와 관련된 의료 비용은 현재 17억 달러에서 25년에는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고관절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고관절 골절 후 적어도 5년간은 사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고관절 약 33% 환자들이 골절 이후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고관절 골절이 회복된 뒤에도 40%가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없었으며 60%는 1년 후에 보조장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척추골절은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된다. 척추골절은 척추 전체 형태의 변형을 유발하며 키가 줄어든다. 노인에게 골절은 생명의 위협을 따라서 노인들은 적당량의 칼슘을 복용하여 뼈를 든든하게 해주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체내에 있어야 칼슘이 흡수되고 뼈에도 침착되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 사실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가 튼튼해질 수 없으니 유지하기도 어렵다. 노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보충요법이 골절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발표되었다. 연구에서 비타민 D를 별도로 섭취하지 않은 여성 환자는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해서 11NG 이하였다. 11NG 혈전온도가 30NG 92년 800IU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낙성이라도 당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기력이 점점 상하는 모습을 보다 닦게 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노인의 혈전 비타민 D 농도가 20NG 이하일 때 몸에 기운이 없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D 보충으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7년에 65세 이상인 900명을 대상으로 D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개개인의 육체적인 활동 능력을 평가하고 악력기를 이용해서 힘의세기도 측정하는 연구가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걷기 속도가 앉았다 일어서는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D 혈중 농도가 30NG 이상인 경우에 최상의 결과를 보였다. 골연화증 성인에게 발생하는 구리병을 알려진 골연화증은 D 결핍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밝혀졌다. 뼈는 계속해서 그 모양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데 골다공증은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새로 생성되는 속도를 앞질러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골연화증은 뼈가 다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본래 딱딱한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점점 물러지는 병이다. 연화증의 또 다른 특징은 복장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팔뼈 부위에서 특히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심부의 만성 근육 통증과 뼈 통증 그리고 압통이다. 금요 근육통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골연화증을 앓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근육 및 뼈 통증을 호소하고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 150명 중에서 140명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2NG 이하인 심한 결핍이었다. 섬유 근육통, 우울증,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10에서 65세 환자들 93%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영국 의학설치에서 유방암 치료 후에 2년간 지속적이고 심한 근육통과 뼈 통증을 호소한 파키스탄 여성의 정례가 게재되었다. 그녀는 유방암의 뼈 전이로 잘못 진단되어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6주간 햇볕이 강한 파키스탄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통증은 겨울에 재발했고 그때야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골연화증으로 진단받았다. D와 만성 통증은 골연화증의 주요 증상인 만성 통증과 비타민 D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증을 해보니까 800만 건의 결과가 검색되었다. 25% 7만 5천 명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된 의료 장애 생산 70억 달러가 육박한다.
만성통증 여러 가지 종류 중 T의 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성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근육이나 관절, 뼈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 섬유 근육통,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비타민 D 결핍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된 22편의 논문을 검토한 연구자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로 기존에 보고된 논문의 3,600명의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48에서 10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만성 통증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70%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mg 이하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 비타민 D를 보충한 경우 통증이 현저하게 완화되었으며 근력이 강화되고 육체 활동 능력도 향상되었다. 연구자들은 주로 자외선 비에 노출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겨울철에 근골격 특성이 심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골격 증가 비타민 D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D 결핍 증상을 보이는 10에서 65세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6개월 이상 여통을 호소한 15에서 52세 환자 36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03년에 발표되었다. 그들이 호소한 만성 통증에는 별다른 원인이 없었다. 여통 환자의 83%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으며 비타민 D를 보충한 뒤에 환자들의 95%가 증상 호전을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비타민 D 결핍이 여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주장했으며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중 50kg 이상의 여성이 여통을 호소할 경우에 비타민의 2배가 되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자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mg 이하 있는 환자가 48%, 높은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장요 정도도 더 심했다. 수많은 연구에서 D 결핍과 만성 통증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그 중에 한 연구에서 만성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88%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0 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에서 편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40%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mg 이하인 결핍 상태, 편두통을 고통받는 7%가 이렇게 D 결핍. 그래서 D 결핍으로 연관 비단 골연화증과 연관지지 말고 섬유 근육통, 만성 근골격계 통증, 근력 약화, 만성 피로 증후군을 포함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의 감별 진단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비타민 D 결핍을 적용을 해야 된다. 비타민 D가 자가 면역 질환은 신체 기능이 모두 원활하다면 면역기능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서 각종 감염성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일부의 사람들에서 면역기에 이상이 발생해서 자신의 조직과 세포를 공유하는데 이것을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자가 면역, 오토 이뮤니티, 자가 면역. 누구에게나 자가 면역 기능이 일부 존재하며 이는 자신의 몸을 해롭지 않다. 그러나 심해지면 질병을 유발한다. 미국 자가 면역 관련 만성 질환의 80에서 100%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근육적, 신경조직 등 신체 각부에서 그 중에서 내부 부위기관, 당뇨이나 신경계도 포함되며 관절에도 류마토이드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통계로는 2,350만 명이 자가 면역증, 그 중에서 75%가 여성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가 면역 일부가 비타민 D와 연관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D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것이며 류마토이드 관절염, 염증성 대장 질환과
D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형 당뇨병과 비타민 D. 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 알려져 면역계가 자신의 췌장세포를 공격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섬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이다. 이런 유형의 당뇨병은 대체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어느 연령대나 다 발병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조차 아직 1형 당뇨병의 유발 요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소아당뇨연구재단은 비타민 D 결핍이 위험인자에 속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현재까지는 1형 당뇨병을 완치시킬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고 발병률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진단이 내려지는 시점에는 이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의 80%가 파괴된 상태다. 2008년 뒤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3%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간다면 2010년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 이 질병의 발병률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 전문가인 존 칸넬 박사는 햇볕에 피부 노출을 삼가라는 경고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래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거의 유행성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햇빛 노출이 감소하는 가을이나 겨울철에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역학적으로 1형 당뇨 고위도 지방이 더 높았다. 고위도 지방인 핀란드, 베네수엘라 당뇨 발병률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다. 저위도와 비교했을 때 핀란드 북부 지방은 북위 67도, 베네수엘라는 적도에서 6도. 64년도 핀란드 정부는 D 권장량을 5,000으로 아유로 정해 놓았으나 그의 D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하루 2,000으로 줄였다. 시주원인은 하루 1,000으로 줄였고 92년은 이와의 권장량을 400아유로 줄였다. 60년 아직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이 대폭 들기 전에 핀란드에서 10,000명 이상의 임산부를 생각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임산부 수술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태어난 첫 해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 정보가 기록되었다. 30년이 지나서 97년과 98년 엘리나 히페넨이 이끄는 연구팀이 모든 기록을 후형적으로 재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권장 1일 섭취량이 2,000아유로 감소한 시기를 지내온 아이들은 소화기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80%나 적었다. 이를 2,000아유 이상 비타민 D를 섭취한 아이들과 이를 400아유를 섭취한 아이들 사이에 당뇨병 발병을 비교해보니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발생률이 5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관찰 연구 결과 임신 중에 산모의 비타민 D 섭취가 적을수록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사한다. 산모가 임신 기간 중에서 비타민 D 보조제를 복용하거나 대구간주처럼 천년의 D를 섭취하면 가능성이 감소했다. 당뇨 가능성. 세드릭 칼렌더 박사는 최근 학술 시에 D와 소화기 당뇨에서 비타민 D가 췌장에서 특정 백혈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 몸에서 D가 부족하면 이런 중재자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공격하려는 면역기를 억제한다. 고위도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기를 막지 못한다. 자가 면역이라네. 칼렌더 박사는 우리는 현재 의학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또는 의사의 감독 없이도 이 질병을 막아내고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빈틈없이 처리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책을 집필하던 시기에 비타민 D와 인슐린 의존성 당뇨에 대한 전향적인 무작위 대적은 연구가 착수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D 결핍이 1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D와 1형 당뇨병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자들도 아이들에게 2형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2형 당뇨. 2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언급할 만하다. 무절제와 관계있고
소화 비만인도 있고, 그래서 D 칼슘 농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호주의 연구자들은 햇볕을 차단하면 이형 당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다른 연구에서 이형이 신경합병증,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 51명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ng 이하로 심각했다. 2000IU 이상의 비타민을 복용한 뒤 통증 정도는 반으로 감소했다. 매일 비타민 D 800IU와 칼슘 1200mg 복용시킨 뒤 2형 당뇨병 발병 빈도는 33% 감소했으나 복용량으로 반을 줄이자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